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일자리 3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는 소상공인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손실 보상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공약이 대립구도를 만드는 나쁜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기본 시리즈로 청년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용 추경안은 안 된다며 야당 입장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이영 의원과 함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방송 이후 파장과 윤 후보의 청년 민심 공약을 위한 디지털 선거운동 핵심 전략 등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일자리와 여성, 가족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펼쳤습니다.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 서비스 분야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여성, 가족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용 형태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정책에서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고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행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초기술과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과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 돌봄과 간병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로 크게 나눠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했다고 밝히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체계적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일자리 전환 기본법과 노동 전환 지원법 제정, 50조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펀드 조성, 배당 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 참여형 벤처 투자 펀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육아휴직 활성화 공약을 내놓으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 분야에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와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와 1인 가구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할애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돼 죄송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소상공인에 대한 두텁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찾는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를 찾아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윤 후보는 현금 퍼주기 복지가 아닌 어려운 국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돌봄이나 간병 등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 강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많이 이제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성장이 또 됩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신년 할애에 참석해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두텁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재정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어 한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해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의 피해 상황과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무속인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는 선대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개선했습니다. 대선이 50일 남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주한 독일 대사를 만나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독일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말을 배우는 시기인 만 2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에게 투명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청년과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정책토론회.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 공약 시리즈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기본소득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재원은 세금을 걷어서 줄 겁니까? 그리고 그거로 인한 재정 고갈과 연금 고갈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선거 전략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요즘에 멸콩놀이 하는 것처럼 뭔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선거 전략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100만 원 지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표 행위로처럼 매표 전문당은 그쪽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시대를 겪은 청년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기회 손실보상을 공약했고, 무상으로 취업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생계비와 학자금,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부채를 탕감해주고, 국민의당은 세대 간 불공정 해결을 위해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심각한 세대 간의 불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아무도 외치지도 않고, 민생당은 로스쿨 제도를 방송통신대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책토론회는 다음 달 3일 3차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야당은 매표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야당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10일 전후로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용 추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지원 업종 대상 확대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앞서 당회의에서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 그간의 정부 지원 밖에 계셨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문화, 관광업 등을 포함시키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도 주장했습니다. 기왕에 추경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찔끔찔끔하면서 국민들을 속태우지 말고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여야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다시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인데 여야 모두 손실보상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문가들은 경증 치료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을 늘리고 중증 병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런 의료체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감염의 절반이 넘는 우세종화가 되고 2월 말이면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함께 경증 환자의 재택 치료를 위한 1차 의료기관 확대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료 대응 체계로는 감당이 어려운 데다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동네 병원의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외래 지금 현재 호흡기 클리닉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부 소아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도 좀 많이 의견을 주셨고 또 가정의학과나 내과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에 있어서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감염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공동의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3만 명이 넘었으면은 이제 제 예상에 3만 명 정도는 우리가 독감 유행 시즌에 하루에 우리 의료계가 감당해야 되는 호흡기 질환 수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확진자 격리나 접촉자 격리는 모두 자율 격리 쪽으로 돌리고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의 반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를 줄일 최선의 방안은 결국 백신 접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전파 차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중증화 예방을 목표로 하고 이제 스쿨 엔트리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는 거죠. 스쿨에 들어오는 애들, 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모두 3번을 다 받고 들어와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바로 치료제를 투입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이유로 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자체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 이 환자가 다른 의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이 생겼다든지 출산 임박했다든지 혈액투석, 심근경색, 흉통 이런 환자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방역 대응 못지않게 앞으로는 경증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아 중환자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오늘 합당 수행기간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합동회의는 합당과 관련한 마지막 법적 절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흡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때 대선 기여도에 따라 페널티 감산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특례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민경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오늘부터 학원, 대형마트 등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시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첫 TV 양자 토론에 합의했지만 토론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협상단장은 오늘 방송 3사의 답변에 근거해 오는 27일 밤 양자 토론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단장은 방송 3사의 의견을 물은 것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며 오는 31일 토론을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이시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설 전에 TV 토론으로 이제 맞붙게 됐죠. 성사가 이제 됐는데 날짜를 놓고서 이제 민주당은 27일, 이제 국민의힘은 31일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TV 토론이 성사가 됐네요. 네, 이 방송 3사가 진행하는 양자 TV 토론 날짜를 놓고 여야가 오늘 이견을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오늘 오전 27일 목요일 밤 10시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방송 3사 TV 토론이 120분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27일이 아니다. 이건 방송 3사가 좋겠다는 날짜를 민주당이 그대로 발표한 거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우리는 설 직전인 31일 월요일 시간도 황금 시간대인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가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시 날짜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느 날 어떤 시간대로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법적인 대응까지 이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선 후보 두 사람만 참여하는 이 TV 양자 토론 이게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 측 설명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선의 경우 언론기관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이나 이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열어 보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따라서 오는 2월 14일까지는 언론기관이 진행하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나 대담은 언론기관 자율로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단체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해야 하고 모든 후보자에게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대선 선관위가 진행하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2월 21일과 25일, 3월 2일 이렇게 세 차례 잡혀 있는데요. 이때 초청받는 후보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 후보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 후보, 그리고 지지율이 5%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 이들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초청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선 후보자들은 2월 22일 별도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설 직전에 이제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설 명절 밥상머리에 양강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을 마친 뒤에는 두 후보 나란히 이 토론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 설 명절 직전 토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이번 양자 TV 토론에서 상대방보다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고 대선 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것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에게 대장동 게이트와 이 배우자 리스크 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의혹이 토론에서 불거질 때 두 후보 어떻게 공격과 수비를 펼쳐가며 파헤치고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언변의 달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12년간 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정책 논쟁도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윤 후보보다는 토론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많은 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언변이나 임기응변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고 또 윤 후보 본인도 토론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TV토론 두 후보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양강 후보 모두 이제 자신감을 이제 피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또다시 이제 무속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그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소지가 있겠네요. 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도사들과 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네. 이 내용에 이어서 어제 한 무속인이 국민의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윤 후보 오늘 오전 이 무속인이 드나들었다는 그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즉각 해산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그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은 단호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국민의힘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는 손바닥에 쓰여진 왕자 표시와 이 천공스승 논란에 휘말렸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무속 논란이 되풀이된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사태를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윤 후보의 무당 선대본 실상이 드러났다. 국정 운영의 샤머니즘은 안 된다. 이렇게 무속인 논란의 군부를 계속 짚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즉각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에서 또 이재명 후보도 최근 선대위가 무속인들에게 임명장을 발급했다며 내로남불식 억지 비방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전, 특히 이 양자 대결로 펼쳐질 TV 토론에서 이 무속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쟁점으로 좀 부각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벼락 팬덤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예상했던 한 방은 없었다라는 평가 속에 일부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죠. 그러나 방송 후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약 한 달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설된 팬카페 건사랑의 회원수가 지난 15일만 해도 200명 초반에 머물렀는데 방송 이후 10,000명을 넘어서 500% 넘게 폭증했던 겁니다. 게시글 역시도 1, 2분 단위로 새로운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벼락 인기가 터진 모습인데요. 새로 가입한 회원들은 방송을 보고 팬이 됐다면서 걸크러쉬, 여장부, 사이다 발언 등으로 표현하면서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문재인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모습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뭐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뭐 얘기 나눠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평상시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김건희 씨 방송 이후 여론이 이런 호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투 논란에 관한 언급이나 통화 당사자에게 선대위직을 제안하는 내용을 두고 부적절하다, 최순실 시즌2라는 반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 차원의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민주당도 오늘은 최순실을 거론하면서 저격에 나섰습니다.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팬카페 회원 급증이란 뜻밖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번 벼락 팬덤이 과연 대선 전국의 또 하나 변수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뼈아픈 말, 뼈아픈 오판입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대선 일정을 접고 집거에 들어갔다가 닷새 만인 어제 활동을 재개했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번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겠다며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어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평생 처음 커트를 했다는 짧은 헤어스타일 외에도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상정 후보 뒤쪽으로 걸려있는 걸개 그림인데요. 심상정이란 자신의 이름 안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작은 글자들, 바로 정의당을 향한 당원과 국민들의 비판의 내용입니다. 운동권, 식상하다, 정의는 없다, 민주당 이중대, 무능하다 이런 지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심 후보는 오늘 이 중에서 가장 뼈아픈 말로 이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 없는 정의당이죠. 지난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또 겹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죠. 네. 그때 그 실망감, 그것이 이제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 정의 없는 정의당이란 말이 가장 뼈아프다. 심상정 후보는 조국 사태 과정에서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원칙이 흔들렸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는 대선을 치르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는데요. 뼈아픈 성찰로 다시 돌아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과연 잘라낸 머리만큼 많은 것을 비우고 확실한 변화의 기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 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자리 6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공약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후보의 일자리 공약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듣겠습니다. 우선은 100만 개 유승민 의원의 그 공약 수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인재 등용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한 얘기가 이런 부분 공약은 이런 부분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일부러 유승민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일부러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택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당내 갈등인지 윤석열 후보는 이 좋은 공약에 대해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꼬집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장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약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의 삶과 연관된 공약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던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공약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좀 길게 설명드리면은 더 복잡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파악한 것은 이렇습니다. K-비전 펀드 5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한다. 그리고 국민은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국민 참여형 벤처 투자 펀드를 통해서 한다. 그럼 이 벤처 투자 펀드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육성하고 창출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국가대표 혁신 기업을 3,000개 만들 것이고 이것도 국민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니콘 기업 100개 그리고 또 데카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오늘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로 대선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지율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두 자릿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당 선대위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은 말씀 주신 질문 중에서 박스권이라는 것을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느냐. 지금 오늘이 디데이 50일인데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 두 분 다 모두 지금 이 50일이었을 때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이 아직까지 국정 말인데도 41.9%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였을 당시 그때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27일 디데이 27일이 됐을 때 40%를 찍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5월 9일 갤럽이 그냥 5월 9일이 이제 그 투표 날이었잖아요. 2017년도에. 그런데 4월 6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20일 넘어가면서 40%가 됐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리인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두 자리가 됐으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빠져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미세하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추세는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예전에 20% 내려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우리는 차근차근 우리의 길을 국민 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민생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확신한 메시지를 꾸준히 주는 데 저희가 좀 주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소확행 공약이 어제까지 48개가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원천 봉쇄라든지 아니면 GMO 완전 표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국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이런 작은 공약들도 꾸준히 알리는 데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 방송 이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큰 방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파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그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장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그 방송에서 처음에 방송이 나온다 했을 때 김건희 씨의 말투의 폭격이라든지 줄리 의혹, 불륜 의혹 이런 부분에 저희는 당초 원래부터 민주당 선대위에서 논평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대위가 꾸려지기 전에도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가? 대선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 부인인데 이 사람의 철학, 국정을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캠프의 영향력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선 김건희 씨 인식이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 또 이런 인식에 깔려있는 부분이 그 성폭력 피해 여성도 마치 이거를 돈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또 아주 부끄럽게도 해외까지 외신을 통해서도 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판인 국민은 이번 선거를 심사숙고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의미를 이런 의미도 모르고 마치 김종인이 먹을 것 있는 잔치판에 온다 이렇게 먹을 것 있는 잔치판으로 인식하는 점은 아마 계속해서 국민께서 비판하시는 그런 지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권을 잡으면 비판 언론은 감옥 보낸다 했던 부분이요. 근데 그 정권을 누가 잡느냐?
김건희 씨가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권을 잡아서 본인을 비판한 사람들을 감옥 보낼 궁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 정권입니다. 김건희 씨 말처럼 내가 정권을 잡으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음성 파일에서는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낸다라고만 나왔지만 파생되어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뭐 무속 눈엣관이다. 근데 어떤 무속인이 법당도 있고 그 무속인이 속한 소속 단체가 무슨 너무나도 끔찍하게 소 가지고 벗기는 제사도 지냈다 이런 좀 끔찍한 그런 기사들이 파생되어져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린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무속인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형수 욕설 파일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주석 대표도 그냥 이거는 너무나도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마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내용을 아마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같이 공개하면은 그 파장이 훨씬 더 클 거를 우려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디지털 선거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영 의원과 함께 대선 준비 상황과 전국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난 일요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이 네네.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의원님도 시청하셨나요? 전 처음에 안 봤고요. 네. 근데 나중에 봤습니다. 네. 그 방송 이후에 그 당내 반응과 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당내 반응은 처음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게 언론의 자유인가? 이게 취재 윤리에 맞는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회자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대선 국면이고 처음에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뜨겁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었는데 네. 또 이게 네거티브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 초선 의원인데 이렇게 막 선거의 한복판에 와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취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고 내용에도 그렇고 참 유감인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는 선대위 그 네트워크 본부에 그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이제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이 본부를 해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후보님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막말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해명을 길게 가는 것보다는 네. 그 해당하시는 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수습을 했던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이나 설명이나 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금 선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세팅해서 지금 아주 집중력 있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분란으로 오래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산을 하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부로 이동하는 걸로
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당내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윤 후보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특히나 안철수 후보도 두 자릿수의 그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이게 단순하게 뭐 반짝 효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후보는 3월 8일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분위기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죄송한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당내 내용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그런 사이에서 지지율이 일부 또 안 후보께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치공학적인 고민이나 내지는 어떤 협상력에 대한 고민보다 빨리 선대위를 정상화시키고 또 정책에 좀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다 지역으로 거의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비례대표나 선대위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밀도 있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의원님이 당에서 지금 그 요즘 것들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죠. 이게 2030 청년들을 위한 그 이제 그 조직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의 청년 민심 잡기 방향 어떻게 이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이대남만 잡느라고 이 젠더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갈등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를 저희가 선대위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2030 이탈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선거 전략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떠나갔던 2030들에게 다가가는 정책과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그 유세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지율이 많이 빠져서 걱정도 했지만 또 짧은 시간에 지지율이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가는 방식이 그래도 호응을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께서는 당선대위 디지털 선거 운동을 총괄해 오고 계신데 또 저희가 뉴스엔에서 매주 자료 화면으로 또 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또 AI 윤석열 그리고 59초 쇼츠 영상 등이 아주 큰 호응을 얻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 후보 디지털 선거 운동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획을 갖고 계신지 살짝 예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전체적인 전략은 3P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P는 뭐냐면 폴리테인먼트라고 해서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지만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익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 가고 있고요. 두 번째 P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 시대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인구가 지금 유권자 수 중에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오프라인이 아닌 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가가자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P가 프롬프트 피드백인데요. 일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잘 들으셨겠지, 행복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인 그 응답을 좀 받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윤석열 같은 경우도요. 질문을 하면 궁금하신 걸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공약 위키 같은 경우도 이런 공약 만들어주세요라고 실제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거송 같은 것도 전체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거송 관련해서도 양방향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P 전략에 의해서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또 저희가 준비한 디지털 유세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의 AI도 혹시 그러면 의원님이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협력사가 있었고요. 제가 직접 당 안에서 개발했던 것은 그 드루킹을 방지하는 크라켄 이라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했고요. AI 윤석열 같은 경우는 AI 알고리즘이랑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 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도 가끔 이제 출연을 하시던데, 그 연기력이 상당하시던데요.
저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크라켄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업체 대표이사 이제 출신이시고 네. 의원님 주도로 국민의힘이 이제 크라켄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네. 크라켄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석열 이제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건 그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크라켄을 개발한 이유는 보면 제가 국회에 왔을 때 2017년 대선이랑 2018년 지방선거에 실제로 드루킹과 같은 그 조작된 여론을 만드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지금 유죄를 선고받아서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공계열이어서 그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어를 할 수 있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사전 차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네.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네. 저희가 그 엔진 저희 크라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나 기사 댓글,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중에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양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특정한 아이디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같은 글을 재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특정한 어떤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검사관들이 들어가서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대위 안에 법률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실제로 넘기고 거기서 법률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선관위에다 신고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난번에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하는 도중에 문제시되는 그룹들이 두 그룹 저희 안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가요? 뭐 예를 하나 드리면 웹상의 아이디랑 그다음에 실제 아이디가 보통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을 단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분이 그룹으로 함께 댓글을 단다던가 네. 아니면 똑같은 그 비방 글을 이게 이제 웹상에서도 엔진으로 거르거든요. 너무 똑같은 글들이 네. 올라오면. 그럼 그 중간중간에 이모티콘을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은 동일한데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바꿔서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걸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고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선대위에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기자회견에는 구체적인 것들까지를 단순 경고가 아니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의심, 그 징후가 포착됐다는 거는 그 상대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지칭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다 선대위에 소속돼 있으신지 네. 아니면 단순 지지자이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조직적으로 그런 행위를 그룹이 지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밝혀냈습니다. 누가 하는 건지 특정은 못하지만 어쨌든 네.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조직적인 행위였다. 아이디를 할 때 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지 포탈별로는 승인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까지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그것이 네. 신고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라켄 그 활동이 여론을 사찰한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입장이세요? 거기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찰을 하려면 사실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유형이나 양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 엔진이 실제적으로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지를 다 걸러서 알람을 띄우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에 최상위 단계에서 신고돼 가지고 검사관이 봐야 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정 활동 관련해서
이슈도 하나 짚겠습니다. 현재 행안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얼마 전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또 스토킹 범죄 같은 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발의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올해 의정 활동 목표와 함께 계획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찰이 100m 이내에 그 스토커라고 하는 그분들이 왔을 때는 이 다가오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토킹을 할 정도면 사실 그 순간에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송반망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내가 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살 수 있도록 좀 그 처벌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실제 스토킹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가 지금 뭐 생명을 잃는 그런 중범죄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올리면서 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의 남은 의정 활동은 2년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네. 2년 동안의 계획보다는 일단 3월 9일까지 제가 지금 선대위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대위가 저희가 쭉 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민주당에 비해서 되게 늦게 저희가 세팅이 됐고요. 네. 또 중간에 한번 해산해서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말도 없이 예전 회사 다닐 때 프로젝트 마감하듯이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가 전달하고 싶은 정치 메시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시는지 이런 거 쌍방향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들 기획한 것들을 기한 내에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제 3월 9일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짧게 듣고 싶은데요. 그 디지털 이제 그 책임자시니까 네. 그 디지털 선거 운동으로 그 젊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그 핵심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저는 쌍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뭐 어떤 것을 일방향으로 줬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그 어떤 것을 봤을 때 즉각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하고요. 네. 실제 그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한 소통 방식이 이번에 보셨지만 페이스북에 윤 후보님이 굉장히 짧게 여가부 폐지 이랬을 때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고 강렬하고 본론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줬을 때 또 대응도 즉각적으로 해주는 공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59초 저희가 쇼트 영상으로 공약을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통 선거가 끝나면 후보가 무슨 공약을 얘기했는지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약을 쇼트로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슨 공약 있었지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지금 원하는 방식으로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피드백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강렬한 메시지를 짧게, 그게 네.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50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씨 통화 녹취 파장 그리고 청년 민심 공략을 위한 디지털 선거운동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15cm,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많게는 7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이 눈은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